예, 계속 이어서,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사례 문제가 길게 주어졌는데, 이론이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게. 판례가 좀 구석진 판례라서 송달 사례 한번 읽어보십시다. A는 B로부터 B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5회에 걸쳐 각 분할 지급하기로 하되 B 승낙을 받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 미리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대신 B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A는 일부 중도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에 B는 위 매매계약 해제 A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A는 하도 복잡해서 위 소송에서 A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기 지급한 중도금을 B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는 위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고, 상계항변이 그래서 나오셨구나. 이에 대하여 B는 A에게 반환해야 할 기 지급 중도금을 A가 부담해야 할 위 건물에 대한 점유 사용료도 모두 상계되어 결국 중도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재항변하였다. 법원은 B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A의 항변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서로 무관한 1번 풀고 2번 풀고 그렇게 따로따로 풀어 나갑시다. 1점.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B를 상대로 위 매매 계약에 따라 기 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B의 주소를 기재한 후 송달 장소를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갑의 사무실 주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그린빌딩 2층 주갑으로 기재하였고,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위 그린빌딩 2층으로 발송하여 주식회사 갑의 직원인 C가 전할자에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C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곧바로 B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인 3월 15일 B에게 위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였으며, B는 2013년 3월 21일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이의 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했다면 이의 신청이 적법하면 서로 이행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송달이 적법한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답을 먼저 본 다음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치고 천천히 사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사안의 해결에서 요 송달사안 여기입니다. 여기 사안의 해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답이 여기 있는데, 일단 하고 다시 돌아가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거니까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조문이 어디 있는지 400 몇 조 저 뒤에 있어. 그죠? 천천히 한번 봅시다. 사안 해결 송달 서류 관련 사안에서는 지급명령서 정본 문제 없다.
자, 여기서부터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법제 183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송달 파트 조문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그 꼭 찬찬히 뜯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례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을 받은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을 받은 사람의 근무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183조 2항 참조 그 조문에, 그죠? 송달 받은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은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 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법인사무소는 대표자 주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야, 송달에 이런 구석진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판례는 만약에 구석진 게 낫다. 그것도 최근에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여겨봅니다. 이런 판례는. 사례 문제를 보고 이 판례를 읽어서 그러면 그 사안이 파악이 되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또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 없이 근무 장소로 한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저거구나. 그죠? 판례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은 판례인 것 같아요. 그죠? 535 같은 판례. 대해자 근무 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3조 2항에 의하면 근무 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그죠? 저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 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오, 저런 판례가, 그죠? 계속해서 사안에서 A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B의 주소와 근무 장소를 모두 기재하였는데 주소에는 송달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근무 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B의 지급명령 신청 기간은 진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 그렇군요. 결국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B의 주소로 다시 송달하여야 하며 B는 다시 송달받은 때로부터 이 신청 기간이 2주 이내에 이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와, 그러시군요. 최근 문제고 얼핏 봐도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좀 구석진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구석진 거 내시면 또 내는 게 우리 시험의 시행처인 법원행정처의 의사라고 본광사가 추측이 됩니다. 기출문제 보면은 낸 걸 계속 내실까? 구석진 판례 한번 내면 언젠가 한번 또 냅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공부하십시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급명령 우리가 처음 본 거니까 지급명령에 대해서 한번 쭉 읽고 갑시다. 문제의 소재, 저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 풀었습니다. 지급 명령, 예, 독촉 절차라고 하죠. 독촉 절차. 독촉 절차라 하면 금전 기밖의 대채무자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통의 소송 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 권한을 얻게 하는 절차이다. 저렴하게. 소송으로 갈 때보다 아마 속가가 10분의 1일 거죠. 지급 명령은. 예.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쪽에 채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의 신청하면 소송으로 이렇게. 얼마나 저렴하냐? 예. 속가가 일단 10분의 1입니다. 인지대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지만 뭐 저렇게 할 수 있고, 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급 명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청 관할이 어디고, 요건이 어디고, 조문은 여기에 있으며 462조. 여러분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일일이 찾다는, 저는 진도도 나가야 되고 법전도, 예, 고충을 이해하시고 꼭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겁니다. 예. 열어서 아마 이것도 여러 번 찾게 되실 겁니다. 462조, 464조, 소재기 방식에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248, 249 있었죠. 그죠? 이러한 참조 조문들 가지고도 나는 저 정도도 쓸 수 있다. 예. 465조에 또 저런 조문이 있으며 지금 469 눈치로 딱 봤을 때 460 몇 가면 쫙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눈치로 딱 봤. 그렇지만 여러분은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법정. 예. 그리고 역시 추후 보완 173조. 그러니까 추후 보완 얘기가 나와야 그죠? 당연히 그죠? 기간 놓쳤으니까. 송달이 적법 여부가 먼저 그게 해결이 돼야 추후 그러면 적법하지 않으니까 게을리한 소송행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73조로 타고 이런 얘기를 쭉 써내는 겁니다.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송달적법에 이렇게 또 얘기를 쭉 또 송달을 전문 찾아서 얘기를 쭉 이렇게 길게 못 쓰죠. 실제 답안에서는. 실제 시험 가면은 지급 명령에 이런 게 있고 추후 보완 173조 송달의 적법에 대해서 딱 해가지고 요 판례 적시하고 사안 해결 그 정도 쓰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답안지죠. 그죠? 그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답안지지 이렇게 예시 답안처럼 또 2번 문제 또 봅시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급 명령이 처음 나왔으니까 400 몇 조에서 송달이 그러니까 추후 보완 173조 타고 송달 판례 쓰면서 문제 푼다. 예, 이 정도. 2점 상계항변 나왔습니다.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B를 상대로 위 매매 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전 소송에서 A의 중도금 반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의 청구는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파력에 저촉된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하셨습니다. 예, 상계항변이
그게 법적 성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 판례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학설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조문 하나가 216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216조. 예, 기판력,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그겁니다. 소송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주어지는 시체적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판결이 한번 확정되었으면 그 판결에 모순되는 판단을 당사자도 주장하지 말고 법원도 모순된 판단을 하지 마라 라고 주어지는 일종의 확정 판결의 규준력, 규범력, 예, 이 단어가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기속력 그러면 안 돼. 기속력은 자기 구속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애매해서 규범력, 규준력 그렇게 교재마다 이렇게 다른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확정 판결의 효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발생이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죠? 객관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하여서만, 시간적으로는 변론정결시, 사실심 변론정결시에 주어진 거기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여 작용은 동일관계, 성결관계, 모순관계 등등등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것은 기판력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객관적 범위만 이거 풀어야 되니까, 그죠? 216조 1항에 보니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의 기판력을 가진다. 주문에만, 이유에는 기판력이 없군. 2항을 또 보십시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2항이 상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2항의 뜻이.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문제 읽으셨습니다. 그죠? 문제점. 여기서부터.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한해 발생하고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읽었는데, 법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의 하나의 기판력 가진다. 금방 읽었다. 고하여 예외적으로 상계 항변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B의 동시행 항변에 대해 A가 상계 재항변을 하여 인용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의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상계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이러한 것이고 인정하는 요건은 자동채권에 대해서는 이러하고 수동채권은 이러한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요만큼.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자,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 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 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해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행 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행 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전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에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가 이르기 때문이다. 2004년 옛날 판례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죠? 나름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거.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은 상계 수동 채권에 관한 판례 입장은 타당하다. 그 판례를 가지고 타당하다. 당연히 타당합니다. 판례는. 그죠? 그렇다면 사안에서 A가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한 중도금 반환 채권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A 청구에 대해 기판력이 저촉된다고 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당하지 않다. 답이겠습니다. 그죠? 판례에 의했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판례를 적시하시고, 그죠? 여기서 또 사례 답안의 답안 형식을 한 번 더 상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례 문제가 나면은 결론과 이유를 쓰시오. 결론과 논거를 쓰시오. 간략히 쓰시오. 자꾸 그 문제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맨 끝부분에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먼저 씁니다. 그죠?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 그럼 이유 해가지고 여기에 로마자 이 부분에 내가 저 사례를 이 규범에 맞추어서 풀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판례. 그리고 조문 216조 2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상계 판단에 대해서 블라블라 동시행으로 이럴 때는 여태 우리 읽은 거 그죠? 여기다가 잔뜩 써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안의 해결을 이 사안을 이 판례에 대입하여 한 번 더 써준다. 사안의 해결 이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생각의 순서예요. 생각의 순서. 쓰는 순서는 여기서부터 쓰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사례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 판례가 난 떠올랐다. 예, 그거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근데 판례를, 사안을 읽었는데 판례를 분명히 물어보셨는데 판례가 안 떠올라. 아, 그러면, 예, 어렵죠. 어려워. 대부분 우리 아는 판례 내시는데, 그죠? 답안 작성을 미숙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저 사례를 보고 이 판례가 떠올랐고 전문도 다 찾았어. 써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례 문제를 봤을 때 생각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서. 쓰기는 이렇게 쓰겠죠. 그죠? 생각하는 순서. 이 판례 떠올랐다. 이 판례가 무엇에 관한 판례이다. 상계의 항변이 기판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이다. 여기다가 다 아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마시고, 단정적인 표현은 여기나 여기서부터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한 게 의심이 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렇게 도입부 진술, 단정적인 표현 쓰지 마시고 의심이 간다. 문제 제기를 하신 다음에 본론에 해당하는 판례와 조문들을 잔뜩 써주시고 판례를 사안을 여기다가 다시 풀어준다. 예. 요게 사례형 문제 쓰는 답안지 형식입니다. 대부분 수험생들 이렇게 쓰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써놨지만 요렇게 긴 답을 요렇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어떤 문제의식 가지고 어떤 예시답안도 그렇게 읽으시면 나도 요렇게 써야지 시험장 가서 그렇게 쓰시게 됩니다. 그게 득점에 가장 유리하세요. 좋습니다. 이로써 송달 부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죠? 송달 부분 끝났고 소송 절차 중단 수계.
이것도 역시 또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단수계는 또 공부하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천천히 정리 한번 하고 38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단수계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소송 절차 중단수계라 하면 우리가 맨 앞부분에서 사자 상대 소송을 공부하면서 소재기 전에 당사자가 죽었어. 그럼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까지 비교 사례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소재기 이후에 당사자 사망했으면 중단수계의 문제로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변종 후에 사망했으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서 변종 후에 승계인의 문제에 있다라고 정리했을 때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송 계속 중 지금 1심에 와가지고 변종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면 이제 좀 있으면 소송 종결 나오고 그 다음에 기판력 얘기 나오면서 상소 재심 제도 이제 공부한 민소가 끝나는. 우린 지금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책의 페이지도 233, 그죠? 이 책이 한 400 몇 페이지니까 우리 지금 중간쯤 가운데쯤 달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중단수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단수계는 일단 법전을 열으셔가지고 민사소송법 233조를 딱 열어보니까 그 바로 위에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아주 그런 절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233에서 1심 앞까지 247조까지 조문이 굉장히 많아. 거의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법전으로 두 페이지야. 그러면 이럴 때 규칙도 한번 슬쩍 봅니다. 법전 열었을 때는 또 얘기하는데 컨닝 연습하는 겁니다. 규칙을 딱 보니 규칙 맨 앞에 목차 있잖아요. 민사소송 규칙 목차 쭉 있잖아요. 그죠? 총칙, 통칙, 법원 당사자 소송 비용 쭉 나옵니다. 그죠? 법의 순서와 규칙의 순서는 거의 비슷하다. 쭉 내려가 보니까 역시 여기도 제7절이네. 그죠? 소송 절차의 중단과 중지 60에서 61 규칙에도 조문이 2개나 있습니다. 그죠? 빠뜨리고 컨닝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예시답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았는데 엄청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규칙 이야기 쏙 빼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표시하면 됩니다. Q 60, Q 61 빠졌다. 우리는 쓰자. 예시답안에 없다고 해서 뭐 채점 기준표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문제 내셨으면 분명히 채점 하시는 분은 규칙 60조와 규칙 61조를 예상하시고 채점 들어가세요. 여기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참조 조문은 여기다 정리를 합니다. 그죠? 233부터 뭐 쭉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언급되는 전문들. 233부터 247까지. 이거 지금 법에만 해도 그죠? 233에서 247까지 2페이지 가득 차 있고. 근데 Q60과 Q61이 빠져 있어,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기입해 놓고 참조 조문에도
써가지고 정리하시고 읽은 다음에 이런 예시 답안을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신다. 예, 읽어봅시다. 소송 절차 중단이라 하면 당사자나 소송 수행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의니까 외워야겠다. 그죠? 구별 개념, 정지하고 중지하고 저렇게 구별이 되겠군. 예, 되겠지요. 취지는 그렇다. 서설에 쓰는 말들이 대개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럼 중단 사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문제의 소재? 웬 문제의 소재? 글을 어디서 포신 것 같아. 그죠? 당사자 사망 233조를 이렇게 사망이란 말 조문에 보니까 제목은 사망인데 조문 내용은 사망이라 안 하시고 당사자가 죽은 때 또 여기는 한글화 돼 있고 복잡합니다. 그죠? 예, 233조를 제일 먼저 써주시고 중단 사유가 그냥 이 조문 순서예요. 제소당 또 그걸 또 잔뜩 또 당사자 사망을 다 써놓으셨네. 제소 당시 사망, 소송 계속 전 사망. 이거는 삭제하십니다. 그죠? 제소 전 사망, 소송 계속 전 사망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안 하고 소재기 전, 소재기 후, 변종 후 이렇게 3등분에 이거 이 정도까지는 그럼 뭐 소재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무슨 설 예, 삭제하고 여기서 소송 계속 후 변종 전에서 여기가 중단 수계의 문제이다. 변종 후 사망 이렇게 되고 관련 문제는 그냥 저기까지 하기에는 근데 계속 달려 있어. 그렇죠? 관련되니까 읽고 한번 고개 한번 끄덕거려 주시면 됩니다. 기억나면 써주고 기억 거의 안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의 경우 212조. 212조? 웬 212조? 234조인데 법인의 합병은 그죠? 212조가 뭡니까? 재판 누락인데 야 이건 옛날 법정 가지고 쓰셨나? 법인의 합병은 234조입니다.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쓰시는 아까는 당사자 사망은 200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요거 쓰셨고 법인 합병은 234조 그죠?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5 그렇잖아 그죠? 조금 순서대로 이렇게 중단 사유는 236 237 239 240까지 법전으로 컨닝한다. 정말 전형적인 컨닝 문제다. 그죠? 그 다음에 중단의 예외 해가지고 238조에 보니 소송 대리 있는 경우에는 233, 234 내지 237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죠? 중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중단 사유를 쭉 써놓고 238조에 보니까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예, 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단돼서 수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수개 신청. 수개 신청이 누가 하고 어디다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행명령까지. 역시 전문에 다 있습니다. 그죠? 241조 신청, 상대방의 수개 신청권. 그죠? 상대방도 수개 신청할 수 있다. 신수행자는 각 중단 사유마다 법정되어 있다. 각 조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럼 수개 신청 어디다 합니까? 설설 또 하시는데 후설에 접근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 답안지에 쓰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급과 후설에 접근하고 있다. 후설이 그럼 전설이 뭐예요? 그러면 견해와 원신법 한다는 견해와 원신법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견해가 되기 때문에 판례는 후설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례의 입장이 원신법원 또는 상소심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죠? 후설에 접근하고 있다. 저런 법학스럽지 않은 표현을 법에 저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접근을 해, 접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접근하고 있다? 저런 멋있는 말 우리 답안지에 쓰지 않습니다. 법학답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지는 또 전설을 따른대. 따르라고 하십시오. 수개 절차, 예. 서면 또는 구술로. 대원칙이잖아. 그죠? 서면 또는 구술로. 그래서 저게 원칙이고 꼭 서면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라. 예. 특히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조문에 딱 써놨어. 그죠? 대원칙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예. 재판 이유 있으면 이유가 없으면 저렇게 하고 이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하지 말고 그냥 소송 행위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속행명령 244조를 보니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수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속행명령 제도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조문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컨닝하기도 쉬워 이런 건 그죠? 해소된다. 변론기일 지정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중단수계는 이렇게 아주 예전에 96년 사무관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예시답안을 써놨습니다. 중단수계를 근데 2017년 사무관 승진 문제에 다시 또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 가서 풀겠습니다. 똑같이 났는데 요게 논술로 났는데 사례로 났어. 또 쟁점도 추가가 됐어. 소송대리인한테 상소특별수권이 있니 없니 그럴 때 중단되니 안 되니 논의가 있어서 변호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오고 각종 시험에 나왔는데 사무관 승진해서 드디어 작년에 딱 던지셨어. 그럼 이렇군. 중단수계 사례로 17
기출은 그때 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계속 중 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소송 절차 중단 및 그 해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11년 법원행시 하도 이제 중단 수계가 사망의 경우만 다루니까 사망과 같은 상속과 유사한 포괄승계인 합병으로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도 조문에 있어, 그죠? 244조에. 그거를 빙자하여 중단과 수계를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니들은 꼭 사망만 그렇게 외우는 것 같은데, 회사 합병도 똑같은 제도인데, 너 이렇게 물어도 혹시 그 대답할 수 있니? 예.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시 답안에도, 233 말고 234를 참조 조문으로 하여 중단 수계를 쫙 예시 답안부터 봅시다. 소송 절차의 정지의 의의가 좀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구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가 있는데 중단은 저런 것이고 중단 사유 이렇게 있다. 법인의 합병, 중단의 해소, 소송대리 있으면 없으면 신급대리 원칙과의 관계. 요게 이제 17사례형으로 난 부분이에요. 그죠? 천천히 한번 읽고 지나가고 그때 본격 사례로 한번 그때 공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신급대리 원칙과의 관계입니다. 소송대리인은 수계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신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 절차가 무제한하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급대리 원칙상 그 신급의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서자 빠져야 될 것 같죠? 면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 권한 수권, 특별 수권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어도 예외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예시 답안의 이 부분이 17 우리 사례형으로 또 나왔어. 그때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중단의 소멸 뭐겠습니까? 수계 신청 누가 하고 어느 법원에 수계 재판 여태까지 속행 명령까지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증거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간상 그렇고 챕터가 바뀌니까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증거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